예, 반갑습니다. 인천시당 지금 네 번째 오나요? 다섯 번째 오나요?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인천에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가 됐는데 옛날에는 남구였죠. 남구에서 뭐 인하대학교 다녔고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이모가 서구에 청라에 바로 옆동에 주르륵 같이 살고 계시고 이래서 가끔 이제 시간 되면은 한 번씩 뵙고 이러는데 뭐 오늘은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오면은 늘 반갑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천시당 당원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또 뜨겁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당 부위원장님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하셔서 제가 원래 정치인은 늘 귀여움과 유머로 승부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조금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귀여움이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저보고 유튜브 댓글로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어쨌든 당원들이 저에게 좀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밑에다가 이 당의 주인님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서 야 역시 조국 혁신당은 다르다. 그러니까 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칭찬 이런 것보다 다음에도 조국 혁신당 찍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조국 대표님이 영의 몸이 되실 때 당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의 그 힘을 조금 더 배가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강연은 사실 저도 이런 걸로 강연을 하는 거는 처음인데 제가 원래 영어는 좀 잘 가르쳐요. 그래서 옛날에 영어 학원을 하면서 어떤 가르칠 때 나름 이제 명강사라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이제 그 우리말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뭐 학생들이 저한테 듣는 거랑 많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뭐 정당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와서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해서 좀 닥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하려니까 넥타이를 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치인들 그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도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앞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이 뭐를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뻔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여보세요. 여기 나와서 매일 집회하는 당원들이 유튜브도 훨씬 많이 보고 신문도 훨씬 많이 찾아보고 의원님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앞에서 왜 번데기 앞에서 왜 주름을 잡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라서 되게 이제 뭐 아는 것에 대해서 뭐 중언부언하는 것은 매우 경멸합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유말합시고 했는데 안 웃긴 거. 그게 죄악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정치권에서 문제되는 게 자기는 재미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 기분 나빠버리고 이러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당이 나오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정당론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 정당론에서 정당의 그 구성 요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당의 생명력은 정치인의 생명력보다 길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서구에 보면은 뭐 양당 체제든 뭐 여러 당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들이 유구하게 내려오면서 그 자체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당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바뀌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아시다시피 막 이제 독재가 계속되고 그러면 이 독재에 맞서 싸우는 영웅을 찾게 되고
그런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지지율이 한 10%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들 3명의 뭐 삼홍비리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대로 정권이 넘어가는구나. 사실 건국 이래로 최초로 IMF가 오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는데, 야 이거는 그대로 뺏기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이 고민했던 것이 야, 안 되겠다. 이 국민참여 경선을 하자였죠. 그 전에는 정당들이 공천을 어떻게 했냐? 이 전두환 체육관 이거 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대의원을 다 임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의원들의 투표로 다음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총수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뒤에서 돈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불러가지고 이제 이 정치 자금을 나눠주죠. 그럼 이제 충성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바뀌지 않고 쭉 이렇게 왔었던 거죠. 근데 국민참여 경선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경선 인단을 추려내고, 그랬기 때문에 세력이 하나도 없던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국민적 열망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 10% 지지율이던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도 야, 이 국민참여 경선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투표하고 해서 뭐 자기들끼리 동네 일 결정하고, 지금 뭐 마을에서도 마을 이장들 이래 있으면은 뭐 동네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현대의 정치를 그 뭐 정당 정치라고 하죠. 이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하냐? 오죽하면 헌법에도 박아놨습니다. 우리 헌법 8조에, 우리 법조인 계시지만은 헌법 8조에 보면은 그 정당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라. 물론 무소속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저기 출마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소속으로 출마해 본 사람이 우리 저기 사무처장 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처음에 추천을 받아요. 동네에 가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저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뭐야 이거? 당신 뭔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이제 선거 운동이죠.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청년 김영섭인데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 드는 거 아니까 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모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등록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정당에서 뭐 도와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자기 생돈 막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지방선거 같은 거는 뭐 이제 총선을 나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지방선거 하면 투표해 보셨잖아요. 종이 몇 장 받습니까? 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회 비례, 기초비례,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까지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공보물 이만큼 오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공보물 간단하지만, 그리고 차량도 뭐 수십 대씩 돌아다니니 뭔 놈이 언 놈인지 알게 뭐야. 거기에 보면 무소속들은 또 추첨해가지고 기호 저 뒤에가 있는데 알게 뭡니까? 그래서 무소속들이 정치하기는 이제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죠. 물론 지방자치 선거를 이렇게 정당 중심으로 하니까 총선도 그런데 대선도 대통령 인기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되고, 총선도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고, 지방선거도 이렇게 되더라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는 좀 달랐으면 된다라는 주장이 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다 모였을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당에서 모이면
이렇게 오픈 모임도 하고 해야 되냐? 아, 주차하다가 멱살 잡고 싸워서 같이 경찰서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뭐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당원이야.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얼굴도 알고 그래야지 주차하다가 좀 싸우더라도 조국혁 신당 이렇게 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조금 더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당원 모임이 밑에서부터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정당 생활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면은 정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다. 60%좀 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 70%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조국영 신당이 내 인생의 이 첫 정당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거 뭘 해야 되냐? 이 정당이라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정당이 이제 시민단체 같이 어쨌든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니까 또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은 또 체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상향식 공천을 하고 어떤 때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천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역의 의견을 중시해서 거기에서 당신들의 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당론이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험이 없다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당만 이런가 이게 맞는 건가 뭐 내가 또 사회의 다른 모임을 해볼 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고요. 정당이죠. 우리가 지금 정당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일 좀 난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배현우 당원님은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배현우 당원은 고등학생인데 정당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라서 그죠? 온데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른들도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뻐라 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당 생활을 가장 저는 재미있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자발성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시당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뭘 하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몸빵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이 정당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죠. 이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사회단체나 시민의 영역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정치가 제일 고난도의 분야입니다. 정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판검사 하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법조계 출입 기자들은 얘기하면 고분고분하게 받아줬거든요. 또 정치부 기자들은 안 그래요. 뭐 신랄하게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태핑 몇 번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없애 이제 이렇게 되고 없애니까 욕 먹고 욕 먹으니까 에이 가서 또 술 마시고 뭐 이러다 이제 마탱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정치가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치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도잖아요.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뭐 철인 정치라고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한 2000몇백 년 전, 한 3000년 됐나? 그때 3000년 좀 안 됐죠. 그때 적은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데 그 읽어보면은 골 때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데 그 궤변을 가지고 말을 연결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철학적인 결론을 끌어내거든요. 제가 요새 빌드업하고 나서 나중에 딴 얘기하면서 국힘 때리는 것처럼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 철인이라는 게 어떤 뭐 이제 아이언 철이 아니고 뭐 철학 관련된 그런 철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에 그 통달한 지고지순한 선을 가진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집단지성을 이용하자 해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고, 민주주의 하니까 볼 때는 뭐 시끄럽고 힘들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생각이 다른데 하면서 내 생각을 존중해라 이래 되는데, 간혹 그러다 보니까 뭐 리박스쿨 같은 애들이 이건 내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김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의 정언명령, 이 말도 좀 어려워서요. 칸트 말은 읽어도 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뭐 그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뭐 보편타당한 준거가 되도록 해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 상대주의라는 것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정의지만 그게 딴 사람한테 정의가 아닐 수 있잖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도덕 상대주의를 흘러서 될 일인가? 전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사회를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공동의 그 윤리 규범은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내 식구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 이웃을 무참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그 전두환을 옹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박스쿨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지지난주에 발언한 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든 가장 큰 문제가 뭐 계엄도 계엄이지만 우리 사회의 이 윤리 규범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헛소리 삑삑하면 미친놈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데, 아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친일을 미화하니까 저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지가 정상인 줄 알게 돼. 그러니까 일장기 걸고 3.1절에 그러면서 유관순 얘기는 가짜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정상인지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의 윤리 규범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서부터 그것들을 다져나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정치가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우리 딸내미하고 집사람 싸우는 것도 제가 중재를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랑 한 번도 엮여보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중재를 하겠어요? 그게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는 특히나 집단의 이익,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세 정책을 보면 조세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수 정당이냐 혹은 이제 중도 진보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떤 계층한테 많이 걷어서 어떤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느냐. 사실은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어느 정도 써야죠. 하지만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기본적인 시스템을 해주고 조금 해주면 되지만,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회에서 이게 낙오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주변에
좀 홍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처음 와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옛날에 원시 시절에 제가 있었으면 뭐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니다가 처음엔 사냥만 하고 이랬는데 이제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이제 둘 다 합니다. 둘 다 하는데 지금은 아직 법이라는 게 없어요. 뭐 규칙도 없고. 그러면 누가 장땡입니까? 힘센 놈이 장땡이죠. 그러니까 힘센 놈은 옆에 가서 힘 약한 놈을 때려 죽이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족 번식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여자들도 잡아오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도 뺏어오고 뭐 그때는 가축이 있었던 시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냥해서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배현우가 몰래 와서 나를 돌로 쳐 죽이고 또 다 뺏어갔어. 그 배현우는 신이 났는데 조금 있어가 야 요거 봐라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해갖고 우리 이연서 당원이 가가지고 또 때려 죽이고 다 가져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불안하잖아요. 잠이 안 와. 그래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죽이기 없기. 그리고 잘 때 가서 죽이는 놈은 모두가 다구리 쳐서 그놈 죽이기. 이러면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내가 죽이고 뺏어왔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죽일 수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이루어져서 이제 규율을 이루고 사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나는 힘이 센데 나는 가서 죽이고 가져오면 되는데 내가 이 규칙에 동의를 해서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살다가 어떤 놈은 계속 돈을 벌고 힘이 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면 그럼 나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여기에 동의를 해야 돼? 나는 그냥 나중에 잡혀 죽더라도 가서 몰래 죽이고 뺏어서 멀리 도망가서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약론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이루고 살 때의 그 계약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해서 약자가 생명을 잃을 정도로 이 힘의 격차가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천부인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 하늘이 주신 권리인데 누구 맘대로 하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사회의 규율이 만들어지고 그 사회의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나 가난한데 그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저 부자들은 저렇게 해서 저거 다 가져가고 야 이 계약 위반이잖아 엎어. 그래서 가서 다 때려 죽이고 뭐 단두대 먹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규율을 다시 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복지 체계라는 것도 나오고 사회가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가끔 복지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빵집에 들어가니까 이 빵집 사모님이 그럼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는 왜 그렇게 세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때가 제가 있는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조선위기가 와가지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좀 내려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용을 진작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냥 고용 진작시키기 어려우니 가서 이제 아침에 그 아이들 교통단속하고 풀 뽑고 이러는 분들 이렇게 이제 돈을 좀 주고 이런 거죠. 저기 보라고. 저 할아버지 아침에 와서 깃발 좀 한두 시간 이렇게 들고 애들 등교하고 돈 받아간다. 그리고 보니까 저쪽에 할머니도 저기 가서 풀 뽑고 오후에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아가는데 국가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아 민주당 너무 싫다. 조국혁신당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은 뭐 파리바게뜨 해가지고
했는데 남편분도 회사 중역이고 해서 애들 유학 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동네에 그 전전달에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 은행 강도가 얼마나 어설프냐면 이 칼 들고 은행에 들어가서 푸대 하나 가져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자루에다가 돈을 막 담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은 자기 차에다가 싣고 그 길로 울산에서 부산까지 팡 밟아가지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돈값 안 들고 모텔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5분 만에 잡혔어. 우리나라 CCTV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5분 만에 잡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중국어 버려져가지고 일주일을 굶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더라.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은행 가서 그렇게 했으니 망정인데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장발장처럼 내가 빵이라도 훔쳐 먹어야 되겠다 해서 와서 사모님 칼로 찌르고 여기 돈 가져가고 빵 가져갔으면 그거 어쩔 뻔했냐.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사회를 이렇게 이루고 살 때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복지 정책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고용위기 지역에서 국가에서 돈이 더 나오면 우리 지역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뭐 안 그러면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돈을 쓰면 그 돈이 갑자기 증발해가지고 사라지는 거냐. 그 사람 그 돈 갖고 뭐 하겠냐. 시장 가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 사고 여기 가서 손주 주려고 빵도 사고 그렇게 해갖고 하면 빵집은 돈 벌어가지고 차가 다 됐는데 해서 차를 바꾸고 그러면 현대자동차 있는 분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또 빵 사 먹으러 오고 그 돈이 그냥 사라지고 증발하는 돈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안에서 돌고 돌지 않냐. 다만 문제가 요새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고 이 본사는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지역의 돈이 흡수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 가고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돈이 화폐라는 것은 교환 기능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나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여기 와서 손주 너 빵 사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지라는 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한 그게 아니군요.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이 나중에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의 탁 때리는 이제 그런 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기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부푸고 설레고 떨리는 가슴을 안고 비록 인물 중심의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거 다 그래요. 지금 다른 정당들도 이게 나중에는 우리의 정당 문화라는 것이 더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백년정당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당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삼김시대가 있었고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삶과 그 철학과 가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고 그 이후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저는 지금은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당원수가 이제 한 200만 명 이렇게 되고 하면은 정당이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거든요. 우리 조국혁신당도 어쨌든 우리는 훌륭한 다음의
주자로 내세울 만한 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김영현 위원장님 같은 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조국 대표를 위시해서 이 멋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정당 자체의 힘과 생명력을 키워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인물에만 계속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간혹 이렇게 사례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방송 카메라들 다 와 있는 데서 제가 침이 생기면 이거를 꼴딱 넘기기가 힘든데 잘못 넘기면 또 기침이 나요.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돌려가는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서 갑자기 푹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실룩실룩 할 거 아닙니까? 미친다니까요, 그거 정말. 그래서 이제 맞추고 나면 등짝 맞고 옆에서 이혜민 의원이 웃기려면 미리 좀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우리 김선민 대표님도 맞아 그거 먼저 한다고 말이야. 먼저 해서 웃겨버리면 뒤에 사람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런 침 조절 잘 하면서 하시는 거를 저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어디까지 했는가 까먹어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당 이제 조국혁신당도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당이 왜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는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씁쓸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밥줄이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출마를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어쨌든 선출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가 꿈꿔왔던 혹은 생각해왔던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면 주변에 이 사람 괜찮은데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을 또 돕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선수가 없으면 정당이 좀 힘들어요. 우리 조국혁신당이 보면 다 처음 만들어질 때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위원 처음 나오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유, 저 울산촌에서 저 광역시 중에 그 인구도 제일 적은 데인데 저기가 게다가 경상도라 가지고 뭐 당원 숫자도 얼마 안 되던데 저 뭐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뭘 되겠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우리 당원들은 다 스스로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뭐 그러면 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고 좋고 한 반면에 이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난 바라는 게 없거든. 나 그냥 뭐 조국 대표 불쌍해가지고 입당했고 아니 저렇게 내가 검찰개혁하기를 바랬는데 저 검찰개혁한다고 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내가 인간된 도리로서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저걸 안 도우면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입당을 하셔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니까 크게 위화감이 없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난 사람끼리 앉혀놓고 옆에 앉아서 인사하고 하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울산에서 당원 모임을 처음 갔는데 이제 남구 지역 당원 모임을 했어요.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 저기 당직자 어떤 위원장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가보니까 식당에 테이블 모아놓고 딱 앉아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무슨 재벌 회장님 들어올 때 이사진들이 모여가지고 부동자세로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와 이거 오늘 분위기 이거 뭐냐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고 한 3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쪽 한 테이블에서 아 위원장님 여기는 보니까 우리 다 같은 개띠네요 이러고 부부들이 동갑이고 앞에 있는 사람들 뭐 70년 개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은 우리 아파트 옆 통로에 사네요 이러고 그 다음부터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기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의 목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원이 있어야 되죠. 물론 당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도 있어야 됩니다. 출마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에서 좀 표출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인천도 지금 지역위원장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 되게 이제 일반 당원들 중에서는 내가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중에 누가 해도 윤석열보단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의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 그 동대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대표들 그거 힘들거든. 예, 힘들죠.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운영위원장을 잘했어요. 잘한 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졸업식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축사를 할 거 아닙니까? 축사를 하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한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웃긴 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어떤 좀 교훈이 되는 얘기를 섞어서 하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서 뭐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회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이게 운영위원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기 초에는 안건이 막 이만큼 되거든요. 한 4시간씩 해요. 근데 그 4시간씩 하는 이유가 앞에 그 쭉 그 이제 시나리오를 주면 그거를 다 읽으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톡톡톡 해서 이제 좀 건너뛰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 뭐 저거 한 거는 요거 2개는 같이 봐도 되겠지요 해서 하고 이래서 한 2시간 정도 반으로 줄여주니까 좋아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하시고 나서는 저희 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셔가지고 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에서 뭐 갈등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거냐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조정해서 정당은 아젠다를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특정 집단에서 반대하는 경우라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간혹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할 때 당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의와는 별개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당원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발성이라는 것에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도왔는데 당에서도 그것을 좀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면 저는 서포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대학 다닐 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정말 박정희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고, 경상도에서 평생 살면서 뭐 김대중은 빨갱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대학 졸업할 정도나 돼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노무현 같은 사람이 왜 떨어져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조국 대표 돕듯이 그 노무현 도와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인생의 길이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와 있는데, 뭐 그것도 운명이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갑자기 출마를 해서 정치인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등 떠밀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내가 그 출마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구의원 같은 경우는 선수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3인 지역구, 4인 지역구는 우리가 한 번 출마하면은 당선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봉사가 내가 잘해서 당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잘해서 이 조국 혁신하고 의원이 잘하네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당의 모태임이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게 당원이죠. 당원인데 여러분 지금 정의당을 보시면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시면 이 당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열받으니까 자켓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박근혜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일 적게 내려갔을 때 4%까지 내려가요. 근데 윤석열 탄핵될 때는 그만큼 안 내려갔죠. 애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때는 또 그렇게 됐을 때 보면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죠. 박근혜가 그 환상을 여지없이 깼죠. 뭐 청와대 88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둥, 최순실이 수첩에 적어준 거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니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실체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4%까지 떨어졌었던 것인데, 윤석열이 탄핵될 때는 그건 왜 안 그럴까? 지금 뉴스 보셨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몇 퍼센트 지금? 19%. 근데 지난 대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8%가 아니고요. 우리가 8%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권영국 후보가 합한 게 50.45인가 그럴 거예요. 50점 살짝 넘었고, 저 이준석하고 저기 합한 게 49.4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별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 IMF가 와서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때 DJP 연합을 하고 이인재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졌어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나서 3파전이었죠. 그때도 비록 3파전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다시 복원될 건데. 근데 얘들이 왜 복원이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도 당원이 많거든요. 지역에 보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맹세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죽고 그 다음 때까지 절대로 한나라당 찍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이제 맹세를 하고,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잖아,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는 묘역이 지금처럼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흙밭에 이제 그 무덤을 만들면서, 제가 우리 명계남 선생이 저한테 야, 우린 정치하지 마라, 너도 정치하지 마라, 우린 안 돼, 너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네가 그런 힘이 있어서 빼달라고 하면 너 빼줄 거야? 너 안 빼줄 거잖아. 쟤들은 빼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뭐라도 하겠다. 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가끔 보면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배현우 당원 같은 경우도 가끔 학교 뒤에 저기 빼먹고 막 달려올 때도 있고 한데, 그건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의 삶 중에서 일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다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 젓가락질 못 보겠거든. 뭐 저거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냥 오늘 집회 나가기 싫어갖고 쉰다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한 번 정도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득바득 나가는 사람들은 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거죠. 조직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이 조직화를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진보당이죠. 진보당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진보당은 구청장이 한 명 나오면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단위에 진보당 당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민주당 그런 거 못해요. 국민의힘은 그런 거 잘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조금 이랬다가 혹시나 뭐 욕먹고, 나 이 단체장이, 내가 단체장인데 내한테 혹시 요만큼 뭐 저기 5분이라도 튀면 어떡하지 해서 되게 주변에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되고 나면 오히려 좀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을 계속 유지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보면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정말 일 잘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기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정당은 그 당원들이 또 열심히 충성을 하죠. 또 진보당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지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는 분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학원 학부모님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연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좀 그 생각을 의식화하면서 또 공통적인 것들을 일을 만들어요. 옛날에 한탄강 네트워크라고 있었거든요. 그 한탄강 네트워크가 안티조선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마을에 조선일보를 다 끊게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 개발 뭐 이런 쪽이니까 그 반대되는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봐라,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새끼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해갖고 그 지역에 싹 다 끊어버리고, 이 조선일보가 끊기니까 사람들의 그 사고가 이 왜곡된 정보를 접하다가 달라지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의 운동을 우리가 시민운동 쪽에서는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정당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 우리는 이미 다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훈련된 내용을 어떻게 주변에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당원들은 일상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 중에 혹시 그 카톨릭 신자 계십니까? 예, 카톨릭 신자들 계신데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뭐 나가서 그 미사 마칠 때 뭐 전도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슨 전도를 위한 조직이 없잖아요. 예, 없어. 그게 이제 어떤 대형교회 같은 데는 전도를 위한 조직들이 좀 막강하죠.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가 있고 좀 상업적으로 변질된 이제 정광훈 교회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다 그 교회에 소속이 되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고 성당은 뭐 오든가 말든가 그게 뭐 교구에 올라가 가지고 신부님 뭐 자기 월급 100몇십만 원 받으면 끝이니까 그런 것도 뭐 신경을 안 쓰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네가 인생 똑바로 살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근데 저 사람이 종교가 그러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 사람들이 저절로 온다. 그러니까 막 종교 신경 쓰지 마라.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당원들이 그럼 내가 삶을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 네.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도 잘 안 시켜져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각계격파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각계격파를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 발언에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노무현 그 노사모를 할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내가 주변을 설득하고 싶은데 나 말빨이 딸린다. 그리고 내 친구도 별로 배운 게 없어서 임마 좀 쉽게 말해주면 모른다. 무슨 어려운 정치학 이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걸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노무현 맞네 하더라. 이거 전국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밥가리 무기를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우리 당원님들도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변을 설득해서 당원들을 많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정의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당이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삽질해가지고 당원 배가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번 대선에도 결국은 후보를 냈잖아요. 기타금만 3억인데 그리고 공범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데 저기는 의원이 없어가지고 국고보조금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저기는 노동 현장에서 아직까지 당비를 10,000원씩 내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20여 년이 됐잖아요. 정당이 20여 년을 자생을 하면 쫄딱 망해도 당원들이 돈 내면서 버티면 그 생명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당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내 가족부터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온 가족이 다 당원인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2분밖에 안 계시잖아. 여기 우리 배현우 당원까지 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싸우면 중간에서 눈치 보는데 그걸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당원 배가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민주당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 당비 1,000원짜리인데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또 이 당원들의 철학이나 이런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당비가 또 5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때문에 뭐 지역에서는 당비 좀 낮추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죠? 우리는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 비례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민주당은 비례 순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안에서 또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투표를 해서 1등부터 이렇게 이제 정해지니까 이거를 1,000원으로 낮춰놓고 그냥 지역 경선을 했을 때 특히나 지금 당원 숫자가 좀 적잖아요. 그러면 호남 쪽에서는 이런 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매우 그 숙달돼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정치하신 분들은 보통 2,000명, 3,000명 그냥 모으거든요. 뭐 5개월만 당원 내면 돼, 당비 내면 돼 우리는. 그러면 1,000원씩 해가지고 1,000명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후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당비가 조금 비싸니까 혹시나 주변에 얘기하시는데 너네 왜 이렇게 비싸 하면 야 우리는 권한이 더 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안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1시간 5분이 지났네요. 사실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대의 정당은 예전에는 이제 계급 정당이었죠. 계급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좀 캐주얼 파티가 된 지는 오래됐었고 캐주얼 파티라는 것은 그죠. 모든 그 사회계층의 그 요구 사항들을 다 담아내다 보니까 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뭐 중도 정당의 색채들이 좀 옅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빨간 점 하나 찍고 조금 우클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영역을 잡겠다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면 중도 좌파 진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책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냐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내고 있죠.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분이 있고 노출 안 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제 페북에도 올렸지만은 김건희하고 이렇게 이제 그 4월달에 저희가 올렸는데 오늘 뭐 특검으로 넘어갔다. 요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식 의원이 오늘 또 의미 있는 것들을 했어요. 독립기념관장 아니 세상에 독립기념관 관장을 안 쳤더만 이게 친일기념관을 만드는 건지 무슨 하는 짓거리가 그런데 그거를 해임을 시키려고 하니까 독립기념관장은 임명에 대한 거는 있는데 해임에 대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이 무슨 소리 하냐. 해임에 대한 게 없으면 임명권자한테 해임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그래서 빨리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발언하고 나서도 밑에 보면은 민주당은 좀 밋밋해서 나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뭐 이 당 저 당 뭐 민주진영을 응원은 했는데 당원은 아니었는데 내가 조국혁신당 입당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저한테 링크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 이제 제 지인은 두 분이 저 입당할게요 해가지고 링크 보내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우리 이제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니었으면 과연 탄핵이 됐겠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좀 쉽지 않았죠. 우리가 처음 그 창당을 하고 했을 때 2월 말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때 막 공천 파동이 있고 이랬을 때라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한 주, 두 주 정도. 그래서 150석이 되니 많이. 물론 이제 민주 진영의 분들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그 추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 당시에는 야, 저 검찰개혁 얘기하지 말고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 저기 대선 불복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정부를 비난하는 그건 하지 말고 민생 얘기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침이. 근데 갑자기 우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이거 해도 되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야 엊그제까지 제가 아는 그 후보들이 아이고 형님 제 후보인데 검찰개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얘들이 갑자기 검찰개혁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던 분노를 누군가가 탁 던져서 표출시키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야 속 시원하다. 야 그러면 이거 얘기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권 정치에 파급을 미치면서 우리도 12석을 가져왔고 사실 우리가 창당을 안 했으면 그 자리를 이준석이 가져갔겠죠. 이준석이 모든 선거에서 중도 포지션은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그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이준석은 실제로 10석 이상을 생각을 했다가 3석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뭐 좀 되게 짜증을 냈고 그 국민의힘 선거 백서에도 보면요. 선거 패배의 원인 쭉 이렇게 해놓고 그거 보면 있습니다. 대파 파동. 그래서 우리는 이수정 교수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창당 이 딱 적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204표로 탄핵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우리 12석이 없었으면 이제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 나라 살리신 분들이라니까. 나라를 살리셨고요. 실제로 이제 정치에서는 그 우리가 또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여론을 선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정의로운 마음으로 창당을 돕고 당원으로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 자발적 모임이라는 게 되게 확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스그러들 때가 많아요. 제가 마포에서 당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만 그 이다희라는 당원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원래 대구가 고향인데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당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주말에 부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비 내고 그 다음에 막 중앙당에 후원금 보내가면서 뿌듯해하고 다음 달에는 어디를 후원하지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조국 대표님도 너무 좋고 당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느 날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이런 마음이 사그러들면 어떡하나 스스로 막 겁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20여 년을 할 수 있었나 근데 좀 물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저처럼 하자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그런 시기를 바라지 않는다. 근데 의미는 각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뭐 주변에 내가 이진화 위원장은 정말 뭐 남 사진만 찍어주지 자기 사진도 안 찍으면서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시고 계신 전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구은하시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저런 사람을 선수로 보내서 하면 좋겠다. 그게 근데 저 양반이 된다고 나한테 적은 없지만 내가 그걸로 내가 기분 좋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각자가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 자발적 모임이 제일 이제 좀 취약한 점들이 이제 그런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돈 내고 그냥 와서 자원봉사하는데 내가 이 꼬라지를 보면서 굳이 그냥 가족들이나 챙기지 이제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민운동에서도 그런 경우는 많아서 그거를 장작불로 비유를 하거든요. 누군가 활활 타올라서 다른 사람한테 그 뜨거움을 전달하고 이 사람은 재가 되었다가 이제 수치되어 있다가 또 뭔가 계기가 돼서 나라를 구해야지 하면은 다시 타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불행히도 우리 당은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다들 그 좀 뜨거움을 가지고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정당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 쫄딱 망했냐면 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강하다 보니까 이제 1급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1급수 안 되면 뭐 2급수, 3급수도 정수해서 써야 된다 이랬는데 당내에서 이제 어떤 이견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넌 반개혁적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한 번에 이만큼 못 가면 일단 요만큼 갔다가 가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다들 그때 이제 그때 열린 우리당을 한 사람들도 민주당에 대한 염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좋아서 당선시켰지만 무슨 정당 문화가 왜 이 모양이야. 이 비루한 것들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지들끼리 그냥 저거나 하고 이래다 이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 만드는 정당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김어준에 대해서 어쨌든 썩 좋아하지 않아도 참 높이 평가하고 참 소중한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뭐 동지의 언어로 얘기해라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당내에서나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적어도 우리 당에 있는 우리 당원이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현명하고 나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전제에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간혹 보면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 자기가 뭘 다 알고 이래갖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조차도 사실은 그런 겸허함을 우리가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저도 뭐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괜찮은 게 전 경상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돼. 없거든 사람이.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저렇게 욕하는 사람조차도 모아봐야 한 줌인데 못 저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온 건데 수도권은 조금 이제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경우도 생기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건데 우리가 주차 얘기할 때 그 싸움 얘기했지만 서로 싸우다가도 아니 사람이 당원이었어 하면 조금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공통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정의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방법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가야 되는데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나도 어느 정도 나도 틀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대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에는 나가서 각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지켜보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내에서는 그런 것들로 서로 상처되고 자발성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면 우리 당도 발전을 하고 우리 당원도 더 재미있게 정당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당원으로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누가 그래요. 당원 교육하고 이러는데 교육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이나 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꿔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새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좀 바꿔가는 건데 그것을 위한 이제 최소한의 그런 소양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이상만 높으면 뭐합니까? 당장 우리 식구도 지금 당원 가입을 못 시키는데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원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괜히 말하면은 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대신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여기에는 말하기 좋죠. 야, 내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임마 네가 임마 친구로서 당원가입 해가지고 임마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그럼 해야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내가 출마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당의 기초는 당원 여러분께서 배가운동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것은 당에서 중앙 차원에서는 또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노력들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당은 더 강해지고 지금 뭐 선명한 거는 충분하니까요. 빠른 것도 충분하고 더 강해지는 것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